네, 6월 3일 날 대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경선 중이고 뭐 하나만 하지만 일단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지금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또 나중에 또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공약이 나올지 아직까지는 조금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 뭐 재건축 재개발을 좀 속도를 좀 붙여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게 가장 큰 특색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게 이제 정권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을 늘리는 게 방향이 바뀔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 지금 3년이긴 했지만 그때까지의 그 성적이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소장님이 먼저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일단 성적이다. 3년 네. 윤석열 정부의 이제 성적을 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크게 야심차게 뭘 한 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는데 국회 문턱에 막혀서 하지 못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폐지, 폐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역시 폐지를 못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소급 적용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방향성이었는데 규제를 풀어준다는 게 2023년에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풀어준 거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냥 양도세 중과세도 폐지가 된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제 유예를 시켜서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정책 어떤 큰 변화는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공급 확대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3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 때 하던 3기 신도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 뭐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이제 안전진단 뭐 좀 완화시켜주고 이제 그 정도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진행을 했는데 또 하나의 눈에 띈다면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게 제일 문제죠. 초과이익 환수가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세금이 높은 개발 이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중 과세의 논란이 있는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얘기는 우리가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내고요. 집을 팔면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재산세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내게 되는데 이 개발이익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집이 재건축이 됐어요.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몇 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서 아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정도 나오는 단지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현금 흐름 자체가 은행에 몇억 원 정도 예금을 두고 있다가 세금 내야지 하고 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재산세, 종부세야 그렇게 크지 않고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거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남으면 거기서 떼주는 거니까. 거기서 한 뭐 4억, 5억 내도 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팔지 않은 집을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결국에는 멀쩡한 집을 팔아야만 되는 세금 내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이게 이중과세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느냐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게 저는 초과이익 환수가 상당히 큽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초과이익 환수가 부담스러워서 과연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차기 정부 만약에 뭐 민주당이 만약에 된다면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들. 오늘 보니까 뭐 4기 신도시, 3기 다음 4기 신도시도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4기 신도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초과이익 환수 같은 폐지 이런 뭔가 느낌이 오는 공감이 되는 정책이 하나 나와주면 좋겠는데 공감이 되지 않은 4기 신도시 이야기가 지금 먼저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해주는 형식이라면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맞습니다만 공공이 주도하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공공이 붙는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도 좀 부족하긴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못 넘어서 하려고 했던 건 이제 결과적으로 시행령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못했다. 그렇습니다. 네. 평가를 해주셨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지난 3년의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평가를 내리십니까? 뭐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거든요. 우선 첫째로는 민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뭐 얘기들, 그리고 또 공급 확대를 통해서 질적인 부분들을 향상시켜주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컸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공급은 그렇죠. 상당히 위축이 됐고 실질적인 그 공급에 대한 가시화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5년이란 기간 동안 3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무리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거는 금리 상승기를 딱 맞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 건설사든 투자자든 그리고 뭐 소위 그 영끌 수요자든 뭐 이런 분들이 시장 참여하고 나서 굉장히 위축이 됐고 그랬죠. 또 거기에 뭐 전세 사기 뭐 이슈들이 크게 터지면서 또 서민층에도 상당 부분 타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그런 뭐 규제 완화와 어떤 시장 활성화 이런 것에 상당히 못 미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부하고 서울시가 일정 부분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또 규제는 완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기대를 했지만 또 서울시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뭐 기대했던 것처럼 풀어주지 않고 또 잠깐 풀었다가 또 확대 재지정하면서 거래까지도 이렇게 위축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거래 회전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공급자 또 수요자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이런 거래들을 하는 관련 업종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뭐 어머니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나 어떤 뭐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요즘에는 이사차가 안 보인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전세로도 이사를 사람들이 안 다니고 매매로도 순환이 안 되고 거기에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비가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건설 부동산 업계가 상당히 위축된 그 시절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그 윤석열 정부 안에서 국회와의 어떤 균형이 전혀 맞지 않은 이런 대립되는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서울의 공급 물량이 증가한 게 뭐 2022년 대비했을 때 그 증가분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이제 정부가 이제 마무리되고 다음 정부에서도 입주 물량 부족이라든지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타격을 100%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예상이 돼서 그런지 우리 소장님께서도 뭐 사기 신도시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공급 물량들이 굉장히 줄었다라고 모두 다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을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리 상승으로 충격을 받았고 상당 부분 수요가 위축됐고 이런 수요들이 위축된 상황에 부동산 시장도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정부와 또 서울시가 서울 안의 주택에서는 좀 이렇게 뭐 같은 발걸음으로 가지 못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장에서 혼란이 상당 부분 있었던 그 뭐 한 3년간의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의지는 있었지만 뭐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지자체하고도 이제 박자가 맞지 않아서 뭔가 의혹에 비해서 이뤄낸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을 이제 공통적으로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뭐 정권이 꼭 교체된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권으로 다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정부의 성격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지되는 게 있고 또 이제 그 없어지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말씀대로 이제 재초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기 신도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재초안은 안 풀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초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공급을 사기 신도시로 하겠다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급이 쉽지 않고 사기 신도시는 거의 뭐 충청도나 강원도급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이 없지 않습니까? 뭐 땅은 있겠죠. 땅은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정확히 보셨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할 것 같으면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진행하던 걸 이제 민주당이 반대했는데 우리가 집권했다고 해서 다시 풀어주게 된다면 사실 이게 또 일관성도 없고. 일관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향상, 이념상으로도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래도 유지가 되거나 이어지는 정책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폐지가 되는 정책이 있는데 이제 유지가 되거나 이어지는 정책을 본다면 역시 공급 정책인데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에 시작을 해서 윤석열 정부도 그대로 이어받았고요. 차기 정부도 아마 3기 신도시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토지 보상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 그것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대 대통령 선거 시절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공통 공약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한 개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서로 1기 신도시 재건축하겠다라는 공약 내용이 있었고 GTX 동시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지금 와서 그러니까 수도권의 공급이 부족한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안 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표심으로도 포퓰리즘으로 본더라도 1기 신도시가 한 30만 호 정도 되는데 그 가족으로 따지면 한 100만 표 정도. 경기도표 생각하면. 경기도표를 생각하면 어차피 공급이 부족한데 굳이 안 한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계획들은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폐지가 되거나 완전히 180도 엎어버리는 달라지는 정책을 본다면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폐지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취득세 중과세 폐지한다고 했는데 또 폐지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초과이익 환수 폐지한다고 했는데 역시 또 폐지되면서 초과이익 환수 아마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현실적으로 폐지되기는 좀 어렵다. 이념적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나왔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규제 완화,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뭐 방향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들 또 4기 신도시 이야기 나오는 거로 봐서 결국에는 신도시 개발로 부족한 공급을 해결하겠다. 규제는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속마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기 신도시까지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신도시 개발은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입주 물량이 나올 때. 문재인 정부 2018년에 발표해서 빨라야 2029년에 이제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4기 신도시가 지금 발표를 만약에 한다면 10년 빨라도 10년 후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더 걸릴 것 같아요. 건축비 그 사이 오른 거 생각하면. 그렇죠. 건축비도 그렇고 입지적으로도 3기 신도시보다 더 좋은 자리에 4기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더 외곽이기 때문에 최근에 3기 신도시도 옛날처럼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요즘 똘똘한 채 인서울이 인기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시큰둥한데 4기 신도시가 시장의 수요자들이 서울 집이 부족한데 서울 주택 부족 문제를 4기 신도시로 해결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번 문재인 정부도 겪어보고 윤석열 정부도 이제 한 3년 정도 겪어보니까 약간의 학습이 생긴 게 예전부터 그런 패턴이 좀 있었습니다만 보수 정권 이후에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집값이 폭등을 했다라는 게 근데 이번에도 하기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좀 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3년으로 좀 짧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 근데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일단 세금은 늘어나겠구나 하는 거고 공급 부족의 아우성은 아마 4기 신도시로 무마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세금 늘리고 공급 부족하다고 하니까 3기 신도시를 냈는데 그게 의미 있는 공급이 아니라서 별로 크게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게 이번에 4기 신도시도 같은 패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지나세요? 그렇죠. 그때 비판됐던 그 얘기가 공급이 없는 공급이라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냥 숫자만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 지정하겠다, 발굴하겠다 얘기해서 공급이 없는 공급이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공급이 없는 공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3기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공사비에 대한 이슈가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4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의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이런 문제와 또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시선들을 상당 부분 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로 가는데 이 재개발이라는 게 재건축보다는 민간성은 좀 덜하고 공공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강화된 측면에 이제 공공 주도로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공공 주도로 사업들을 추진했던 사업장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발표되고 발굴하고 어떤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넣어놨는데 그게 공급이 없는 공급이 공공 주도 사업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금 얘기 말씀 주셨는데 세금이 지금 주택 정책 자체가 100억짜리 주택 하나는 되는데 10억짜리 주택 10채는 되게 불리한 구조거든요. 네. 예, 지금 그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개편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유력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아니 뭐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얘기는 굉장히 완화된 것처럼 이야기는 했는데 하지만 그 뒤에 세금 낼 거 내면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세금에 대한 그 규제 강도는 유지가 되거나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살려면 한번 사봐라. 대신 세금 많이 내라. 이런 거니까. 세금 완화를 안 해주면 뭘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적인 부분들도 지금 금융에 대해서 상당히 뭐 건전성 뭐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즘 나오고 있고 보도되는 거 보면은 지금 금융권에서는 그 지분형 주택에 대해서 금융 이거 구조를 좀 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사들이 참여해서 지분을 갖고 어떤 자금들이 투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는 그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취득에 대한 비용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진입은 할 수 있는데 또 거기서 발생되는 향후의 그 수익 이런 것들도 쉐어를 해야 되고 또 온전히 내 집이 아니다라고 인식해서 예전에도 또 실패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우리가 투자 시장이라는 게 내가 그 돈을 버는 거 취득의 장벽도 낮으면 좋겠지만 벌고 나서 이걸 또 나눠야 된다? 그럼 내가 어떤 지역을 탐방을 하고 답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집을 샀는데 나한테는 뭐 이익금을 조금 주고 돈은 네가 냈으니까 나중에 돈 나누자 하면은 그렇게 완전히 돈 버는 그런 사업은 거의 뭐 소위 예전에 그런 뭐 에쿼티 투자하는 뭐 엔젤 투자 뭐 이런 구조거든요. 국가랑 같이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자가 아니라 정부 끼고 집 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금융이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그리고 세금에 대한 제도 그러니까 결국 그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그 부담감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공공이나 또는 금융권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좀 운영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구조로 만약에 이어지고 그 문재인 정부의 공급 정책 이런 것들하고 대입해서 만약에 그런 공약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민간에서 이런 뭐 부동산을 가지고 운영해서 투자하는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뭐 산업 그런 정책일 것 자체가 같습니다. 위기에 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이제 지분형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를 한번 뜯어보니까 10억짜리를 지분형으로 산다. 그러면 나라가 5억을 대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4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LTV를 더 낮추는 효과 아닙니까 이거? 집값을 많이 활성화되게 되면 집값을 자극할 수도 있는데 아마 많은 거래가 되기 어려운 게 아마 예산 자체도 크게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4천억 정도 아마 정부가 예산을 4천억?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주택 시장에서 이제 정부가 공동 투자하는데 4천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4천억으로 과연 몇 채를 국가가 결국 또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4천억으로 얼마를 투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이라는 게 실거주 목적도 있습니다만 이제 시세 차익, 자본 이득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집값이 서울 수도권 지역들 오르지 않는 지방 집을
네. 공동 투자해서 국가하고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서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집을 투자하고 싶은데 자기 자본이 부족하니 국가하고 공동 투자를 해서 내 부담을 좀 낮추자는 건데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10년 후에 집값이 예를 들어서 10억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10억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 2배가 올랐습니다. 뭐 20억 됐다고 치죠. 그러면 국가가 이제 50% 가져가고 네. 5억 가져가고 내가 5억 가져가는 구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양도세도 있을까? 있죠. 양도세도 있고요. 국가에서 또 투자하잖아요. 투자금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또 어떤 비용을 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고요. 네. 결국에는 정부도 고가 주택들, 내가 강남 아파트를 사는데 야 공동 투자해라고 하면 아마 안 해줄 거거든요. 그렇겠죠. 결국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크지 않아서 또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까, 자극할 정도로 파급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정책 홍보용으로 약간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이 정도의 탁상 행정 정도.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을 만약에 자기 입장이라면, 제 입장이라면 굳이 공동 투자를 해서 서울 집을 사야 될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판 나오면 이제 면피용으로 이제 쓰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저희가 부동산을 다루면서 계속 얘기해왔더니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제초안 때문에 사람들이 집이 필요한 공간에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하고 두 번째가 실거주. 실거주로만 가기 때문에 지금 똘똘한 한채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서울 반포 같은 실거주하기가 매력적인 곳만 정신없이 오르고 나머지 곳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데 다음 정부는 이걸 좀 완화할 것 같지가 않고 제 개인적으로는 더 강화시킬 것 같은데 그래서 집값이 평균적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권이 만약에 야권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네.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직관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값이 보니까 한 5년 동안 2배 정도 올랐고요. 네. 문재인 정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게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해서 2.4배가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겠지만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진보 정권은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학습 그리고 소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뭐 보수 정권 때 사서 뭐 그 진보 정권 말기에 팔아라 그러면은 수익이 크다라고 얘기할 두 번만 정도로 해서도 뭐 가문을 일으킬 정도.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또 윤석열 정부 시기 때 그때 초반에 그 저기 뭐 송파에 있는 또 강동에 있는 것이죠.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때 또 사신 분들이 만약에 그런 구조로 돼서 다음 진보 정부 때 팔게 된다라면은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진보 정권에 대해서 이게 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진보 정권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념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규제를 강화를 하고 그런 규제가 시장의 공급을 위축을 시키고 또 이런 위축된 공급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이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 온기가 그 수도권 또 지방까지도 뭐 투자 자금으로 막 움직이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 법인 투자를 한다든지 4기 신도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4기 신도시가 될 만한 곳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뭐 토지 투자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보 정권에서는 공급에 대한 그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집값들을 올렸고 공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주택들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존 주택에 경직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뭐 어떤 특정 지역에 뭐 왜곡을 좀 만들고 또 거기에 그 어떤 지역별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가 나와 있는 그때 당시 이제 핀셋 정책이라고 얘기 많이 했거든요. 핀셋을 피해서 한쪽 특정 지역에 뭐 투기 자금이 갑자기 막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이게 단순히
오를 때만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르지 못하는 곳까지 오르는 거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두메 산골에 있는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올랐던 경험들을 네.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진보 정권에 물론 그 강남권의 소위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은 약간 조정을 받거나 완화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다른 지역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 저 개인적으로는 비싼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좀 잘못됐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다 올라가는 게 이게 더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뭐 쫓겨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양극화를 계속 완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사회 진출해서 한 5억짜리 집, 뭐 이런 집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집들이 10억, 15억이 돼버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던 게 기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생됐다 보니까 그런 가격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특정 지역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기타 지역까지도 가격 오르는 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런 경험들과 어떤 투자를 네. 임했거나 또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은 그런 직관적인 경험과 사례를 가지고 시장이 보통 직관이 맞던데 데이터보다 갈 가능성이 그렇죠. 상당히 크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 질문을 조금만 더 얹어서 드리면 그 대표님 말씀대로 학습 효과 때문에 직관적으로도 그렇게 하실 투자자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버블 세븐이라고 서울 위주로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강원도, 속초, 강릉 이런 데까지 다 올라와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통이 커져서 정권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도 그 문재인 때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정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아마 부동산이 무서운 점을 알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그렇죠. 부작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뭘 해야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네. 솔루션은 사실상 없어요. 네. 그러면 구조적으로 본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MB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집값이 충분히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상승장으로 진입이 되면서 이제 상승 구간이었고요. 네. 지금은 전국이 그렇게 집값이 저평가가 돼서 뭐 올라가는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송승현 대표님은 이제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이 다 올라가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전국이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최근의 문제인데 네. 이 똘똘한 한 채를 야기시키는 게 다주택자 규제거든요. 네, 집을 맞습니다. 많이 가지면 안 돼. 한 채만 가지면 봐줄게. 한 네. 채는 실소유, 실거주잖아. 네. 라는 논리인데 이게 사실 프레임적으로 본다면 이게 민주당에서 만든 이제 정책 프레임이란 말입니다. 많이 가지게 되면 이제 투기, 네, 맞습니다. 한 채만 가자라고 하는데 이게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야기시키는데 이제 와서 다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준다? 네. 이념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지 기반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똘똘한 한 채를 야기시키는 다주택자 규제를 그대로 쥐고 간다면 강남 집값은 사실 잡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강남 집값이 올라가면 또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규제의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그러니까요.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서 또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또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사기 신도시 10년 후에 공급 물량 나오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급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MB 박근혜 정부 때 풀어줬던 정비 네. 사업의 결과를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받아 네, 먹게 시기적으로 참 되는데 운이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공급이 안 되거든요. 네.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규제를 많이 했던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5년, 10년 내에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서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좀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 방향성을 보자면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양극화 문제 더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가 또 얼마 멀지 않아서 또 두 분 모시고 강남 집값 평당 2억 5천 찍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아이디어로는 집을 한 채로 따지지 말고 그냥 공시지가로 10억씩 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억이면 가격으로 가는 게 맞죠. 가격으로 가는 게 수가 아닌 맞는데 가격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 말이 안 되죠. 100억하고 100억 한 채랑 10억 10채가 어떻게 세금 이 차이 나는 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